제가 네. 제가 지금 네네. 제 PR을 조금 하면 네. 항소심 사건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항소심은 일단 한번 항소심을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네. 다시 딱 그렇죠. 항소심을 맞는다라는 거는 네. 1심의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1심의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는 네. 결국엔 제대로 변론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서 보면 저는 그 검찰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동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일 그때 당시에 현장이 보조되어 있는 그 상황, 거기에서 현장에 임장을 해서 그 사건을 장악을 했었다면 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후의 것들은 그 이후의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제1심 단계에서 사건을 장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했다면 그렇죠. 항소심도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항소심에 항소 기각되거든요. 그거 뒤집는 경우가 훨씬 적잖아요. 없죠. 거의 항소에서 항소심으로 뒤집힐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돼. 새로운 증거를 갑자기 몇 개월 내에 만들어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1심 단계에서 1심 단계에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가 장악을 했다면 충분히 반응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흡했다면 아무리 그게 뭐 대응이다 뭘 하더라도 그거는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 한수랑 같이 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항소심 전문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가 필요해요.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가 필요하네요. 그죠? 수사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탐정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수사의 업무 패턴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뭐 강의 실무 쪽에서 담당을 할 수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적인 절차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도 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정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기본 절차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한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도 충분히 강의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할 일이 많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형사 변호사니까 내가 기억에 남는 사건.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요. 한 가지만. 짧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정황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성범죄 사건인데 정황상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장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굉장히 작은 싱글 침대였어요. 근데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범행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정황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공간 자체에서는. 어떤 공간인데요? 싱글 침대에서 3명이 그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DNA가 나왔어요. 아니 잠깐만요. 3명이 피해자가 1명이고 가해자 2명이에요? 아니요. 가해자가 3명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별개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총 그 방에는 4명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당했는데 가해자랑 피해자랑 또 다른 누군가가 싱글 침대에 3명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댓글 보다가 잘 못 들어온 것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침대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침대에 총 몇 명이 그중에 있었다고요? 3명이요. 총대에 3명이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3명 중에 1명이 나머지 성폭행을 두 사람은 당했고 그걸 봤나요? 아니요. 그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럼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머 그거 누가 뻥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이 정황상으로는 끌고 가기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법원에서는 이거를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로서 DNA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의 의뢰인이 피해자였어요? 가해자였어요? 변호진?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가해를 했다라는 사람의 변호인. 저도 상황상 가해자의 DNA가 나왔어요? 네, 가해자의 DNA가 나왔어요. 근데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디에서 DNA가 나왔어요? 그 피해자 여자의 몸에서 나왔죠.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 변호사들끼리 빼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정황상 그 싱글 침대를 보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공간 안에서는. 물에서 나온. 그러니까 저희 3명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제가 임병수 대표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작가님이 그 공간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침대에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걔는 거기서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DNA가 나왔으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심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건에 항소심을 맡고 있고요. 아, 머리 아프겠다. 이게 심리적인 부담도 굉장하시겠네. 저는 형사 사건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까 임병수 대표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인 부분에 압박이 되게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결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특히 그렇죠. 저는 예.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 피고인들이 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변론을 잘했다면 충분히 뭐 불구속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판사님을 설득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짊어지고 있는 게 형사 변호사의 약간 숙명 같아요. 네. 그 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딱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DNA가 몸에서 나왔어요? 네, 몸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뭐 음부 안에서? 예, 음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다 묻혀다가 할 것도 아닌 거네?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입증하려고 저희가 정황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무도 모를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4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또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싱글 침대가 뭐 사건과 관련되지만 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싱글 침대에 3명이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누워 있으면 누울 수가 없죠. 새우처럼. 그러니까 등을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3명이 누울 수 있는데 그렇죠. 딱 3명이 사이즈가 옆으로 정면으로 누우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한 명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비좁은 공간에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여자 2분이 먼저 누워 있는데 한 명이 피고인이 그 여자 2 사이와 여자 2명과 벽 사이를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분이 안경을 벗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 틈을 들어가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들어간다.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단 DNA가 추출됐으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지인 관계예요. 피해자는 피해자랑 그분들 관계는 이제 오랜 직장 동료의 관계여서 자주 어울리는 관계였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은 그 내부의 복잡한 그들 각각의 네. 또는 교차되는 그런 관계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역을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또 제 전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네. 탐정 영역을 꼭 뭐 네. 제가 지시한다 이런 취지보다도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아무리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뭐 경험적으로 경찰로서 뭐 탐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조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정황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된다만 하고 있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 정말 파고들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방송할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지금 조사 중인 사건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징역을 들어갔어요. 예. 들어간 상태예요. 남자끼리인데 뭐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가지고 좀 말을 아끼겠는데 들어가 있는 상태고 1심, 2심, 3심 다 끝났어요. 재심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4명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말을 맞춘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작이라는 거를 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 관계 안에 깊숙이 개입이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개입이 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하고 어떤 자세한 관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일정 시간 이제 여러 경우에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러내고 늘 이야기를 이제 끌어낼 때는 이제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해서 내가 사실 이러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말았잖아. 라든지 그런 어떤 의도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옆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험회사 그 명함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참 증거를 잡아야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또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하나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방송을. 저 말을 할 수가 네. 없어요. 예.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애매한 사건이네. 네, 강제추행 사건. 그 아저씨 우리 피고인께서 이제 50대 아저씨였어요. 예. 그분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잠시 거처를 주고 뭐 같이 이제 살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커플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 이 아저씨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여자분 피해자랑 이 남자분이 나 당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계속 끌고 갔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도 그런데 예. 왜 다 피해자 진술을 잘 믿어요? 판사들은? 그게 피해자가 다 했다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 탄핵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툰 거죠. 그 진술에 대해서. 그러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되는 진술을 끄집어내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거의 안 믿어주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성범죄만큼은 왜 다 그냥 다 채택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도 솔직히 가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작이 될 수도 있고 작정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피해자가 분명히 일관되게 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부르니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이 여자분이 다른 사건에서 이런 행위로 해서 처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아저씨를 찾아가서 돈을 뜯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전문이거든요. 이거 작정을 하고 안타깝다 진짜. 이거는 진짜 진술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악용할 수 있는, 물론 대부분 안 그러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목적으로 그냥 안면불수하고 그러는 여성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증거가 수집되면서 결국에는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면서 이분이 지금 결론적으로 아직 판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거죠. 38명이야. 나가질 않아. 10시 30분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새로 좀 슬프다 이런 사람 진또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유병석 우리 경제부장 주관적 구성 요건의 고의는 현장에서는 민심의 뭔 소리예요? 내부 지침상 판단이 너무 그렇죠. 너무 어렵죠. 고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침과 판례를 따를 수밖에. 가출 청소년을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가출 청소년을 집에 들이는 게 불법이라는데요? 그래요? 가출 청소년을 이거는 제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분은 도의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 뭐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를 뭐 물론 다 불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분은 선의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그거를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끝내기 전에 저한테도 시간 좀 주세요. 네. 자기 목소리 들어가면 괜찮나요? 변호사님 녹음을 할 때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면 괜찮나요? 고지하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에서 당사자들 녹음은 가능하기 때문에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네. 저희 기양이 사랑단하고 네. 이제 나올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네.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 접목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 법상 불법이 아닌데. 누가 불법이래요? 아. 좋은 일 하는데 왜 아니 이제 응. 불법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불법이 아니고 이제 그 오히려 밥을 주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게 불법이고. 그러니까 동물권 변호사 협회라는 곳에서 그 문구로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공유해라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받았는데 근데도 이제 밥을 주다 보면 물론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 봉지를 뜯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짝짓기 시기에는 서로 싸움을 많이 해서 엄청 시끄럽기도 해요.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지붕 위를 막 뛰어다니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변 문제도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싫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행위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소를 해? 다짜고짜 쌍욕을 하면서 저도 당해봤는데 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왜 밥 주냐고? 네네. 왜 주지 말라는데 주느냐고. 근데 자기 집 앞도 아닌데 굳이 그 길가까지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저희가 요즘 만약에 탐정이나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막 마음이 들 때는 저희 그 길고양이 급식소에 다 그 건물에 허락을 받고 주는데 꼭 그 건물 관리소장님이 없을 때 와서 똥을 싸가지고 누가? 사람이요. 그 고양이만도 못하네 그 양반. 사람이 똥을 싸서 왜? 그 그릇 밥 위에 얹어놓고 가요. 어허. 그러면 이제 밖에서는 안 보이는 약간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분이네. 그러니까 멘탈이 약간 정상은 아니라고 문제가 생각하는데 있네. 이상한 행위라. 얼마 전에 뭐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께서 굳이 북한산까지 찾아가서 지하철을 타고 뭐 40분인가 가셔서 그런 행위를 그쪽에 길고양이들 밥자리에 이렇게 하다가 잡히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벌써 두 번째인데 똑같은 자리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삼진아웃 이건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뭐 경찰 신고하든지 우리가 잡목을 하든지 뭐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곳에서도 뭐 개똥을 집어넣는다든지 계속 지속적으로요. 어떤 그 유명한 작가님이 주시는 곳에는 CCTV를 보니까 고춧가루를 막 섞어놓고 이래서 애들이 먹으면은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죽잖아요. 그렇게 못됐냐? 약간 혐오 범죄죠. 혐오 범죄. 그리고 좀 자기가 힘든데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길에서 많은 사람 만나볼 때는 조금 캔맘이란 약간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저는 좀 조심스럽고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서 저는 길고양이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주시는 분들이 고양이들을 예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젊다기보다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왜 사람인 나도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데 왜 저렇게 시샘하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시샘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외감? 거기다 푸는구나 스트레스를.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약간 억압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많이 풀잖아요. 범죄하시는 분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네. 왜냐면 또 저희가 나갔을 때 남자분이 갔을 때는 시비를 안 걸어요 거의. 근데 꼭 여자분들이 갔을 때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목이 되는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행위를 저희가 당했을 때 만약에 CCTV도 없어요 본군에. 탐정이나 변호사에게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잡혔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분명히 처벌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동물법이 강화돼서 과태료만 물어도 보통 과태료 처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물학대는 과태료만 물어도 전과가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짚어내는 과태료는 행정벌이어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범죄 전력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태료만 물어도 범죄 전력으로 남게 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봤어요. 기사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탐정님은 만약에 저희가 의뢰를 드린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증거를 해서 저희가 추후에 뭐 어떻게 경찰에게서 그런 증거를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만약에 길고양이를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어떻게? 길고양이 죽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뭐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 돌보는 동아리 밥자리에 꼬리 잡고 흔들고 이런 영상도 있었잖아요. 목을 학대하는. 잘라서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끼 고양이 잡아서 목을 잘라서 거기 갖다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어떻게 만약에 저희가 의뢰를 드린다면 어떻게 잡으실 수 있는지.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요. 농장이나 이런 외부에도 설치하는 게 있어요. 네. 배터리 한 3개월 이상씩 가는 거. 은폐 딱 시켜가지고 네. 이 라인이 이렇게 쫙 있어요. 영상에도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 야외에서 쓰는 그 뭐 무단 투기하고 이런 걸 잡아내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장기간에 설치를 딱 합니다. 이걸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또 보게 또 설치를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채증을 해야죠. 채증을 한 다음에 얘가 뭐 똥을 싼 걸 가지고 들어가고 나하고 뭐 이러면서 뭐 주거침입이라는 거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식소 자체가 사유재산이라 누가 임의로 치울 수 없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로 많이 되긴 하는데 정확히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길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뭐 죽인다는 행위는 네. 일단 동물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서 살인죄가 되지 않고요. 네네, 재산. 형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봐요. 네네, 물건을 재물 손괴로. 그러니까 재물 손괴가 된다면 누군가의 재물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길고양이는 누군가의 재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괴죄가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물학대죄에 대한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일반 형법상으로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소유라면 예를 들어서 홍 작가님의 소유라면 재물 손괴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양이를 죽일 때는 재물 손괴죄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죠? 근데 법에 정해져 있는 손괴죄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그칩니다. 네, 대부분. 동물학대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좀 처벌이 약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의 필요성, 보호법익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낮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사람에 대한 지금 뭐 항상 이슈가 되는 지금 정인이 문제 사건처럼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라면 공분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적인 부분도 이렇게 막 문제가 되지만 뭐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한다, 또 동물에서 뭐 가혹한 행위를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으로 동물 보호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만 일반 대중들한테 과연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될까요? 근데 그게 대중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변호사님이나 탐정님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연쇄살인범의 거의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이 동물학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논문이 있어요. 네네, 많이 있어요. 저 예전에 관심이 있을 때 연쇄살인범들 이런 것도 읽어보고 하면 야뇨증, 뭐 동물학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규현 그 선생님 기자 제가 아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의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다큐를 보면 거기서 고어방을 다뤘거든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했던 게 거기서도 얘기하면서 물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꼭 사람과 연관되어야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길고양이 관련 문제에서도 설득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해관계 혹은 관심, 자기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논문에서는 동물 학대한 사람의 40% 이상이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범죄율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사실은 약한 존재에 대한 범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범죄와 이어지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범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시험을 먼저 하잖아요. 실험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길고양이들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저의 흑역사로 인해서 고양이들을 보다 보니까 제 책에서 이번에 3월에 나올 책에서 하고 싶은 주된 주제가 그거거든요. 고양이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람보다 낫고 그리고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동물도 생명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 아이들의 삶을 이제 제 책의 일반 다른 분들의 에세이랑 좀 다르다고 출판사 대표님도 얘기하시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그러고요. 차이점은 약간 사람의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불쌍해서 구조했다 이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어떤 뭐랄까 부모의 정, 그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우애, 뭐 우정, 배려 이런 것들을 제가 본 고양이들을 실제로 보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삶을 다룬 거라 읽어보시면은 진짜 아 이게 진짜야? 얘네들이 정말 이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사람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런 동물에 대해서 제가 많이 현장에서 느낄 때 아쉬운 부분은 동물이 어떤 부분에서는 책에서도 동물이 공포를 느끼긴 해, 감정을 느끼긴 해, 고통을 느끼긴 해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던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좀 뭐랄까 정말 동물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람도 동물일 뿐이라는 거 그걸 정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는 작가로서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한다. 환경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의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아닌데 지금 인간은 너무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좀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지구였으면 좋겠고 그 동물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길고양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쥐 한 쌍이 1년에 낳을 수 있는 자식 손자를 포함하면 2,000마리가 넘어요. 쥐 너무 싫어해요. 네네. 그리고 집쥐 같은 경우에는 집쥐 한 마리가 보이면 걔네들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100마리가 있다고 보셔야 된대요. 이건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신동아라는 그 잡지에서 기자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길고양이들이 쥐를 진짜 잡아? 뭐 먹을 거 주면 쥐를 안 잡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을 걸 줘도 쥐를 잡는 건 고양이의 본능이에요. 사냥감을 쫓는 사냥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잡는 것 같지 않아도 왜냐하면 도시 환경상 굉장히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골목 하나마다 길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SBS 스페셜에서 봤어. 많이 도망을 막 가지만 굶어 죽고 치워 죽고 막 고양이는 못 그러더라고. 쫓아가잖아요. 다른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쥐 한 마리, 두 마리만 잡아도 그 예방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인간의 가까이로 들어와서 반려동물도 되고 또 우리와 공생하는 존재라는 거. 정말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의 존재 내가 자체가. 이런 의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동물보호단체에 관련된 분인데 거기는 개거든요. 개 농장. 네네. 개 농장이 어떻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뭐 도축이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달라. 그래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고양이나 뭐 동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전 재산을 다 올인해 버리더라고. 그 많아요. 동물 관련돼 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하여튼 이게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네. 이거는 법적인 걸 따지다 보면은 크게 뭐 걸고 넘어질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네. 탐정법 얘기하실 때 네.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돕고 싶다고 하셨던 게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저희 길냥이 사랑단이 좀 뭐랄까 각자 개별로 활동하시는 분들 각자 직업이 있고 조금 저희가 다르다고 느끼고 저희를 보는 분들이 다르다고 하는 게 저희는 저희끼리가 아니라 이웃사회, 지역사회, 주민분들이랑 같이 인식을 설득하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다툼과 대화와 이런 게 있고 힘들었지만 많은 이웃 주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시고 이해를 하셔 지금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로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권 단체 변호사협회도 있어요? 동물권 변호사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럼 유기적으로 좀
해가지고 공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큰 단체들이 네. 지금 이미 잘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좀 활동을 하면서 네. 다르게 하고 싶은 거는 네.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저희는 큰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그런 삶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럼 하여튼 그런 단체분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할 분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이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그 단체 이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11시 다 돼가가지고 11시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2시간이 어떻게 쉬는 시간 화장실 안 가시는 분들 2시간을 그냥 하네. 그냥 저는 다른 거는 그냥 해코지만 안 해주셔도 그건 자신 있어요. 네. 참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털옷 한 벌에 잘 것만 있어도 그냥 만족해하는 동물, 그러니까 존재예요. 생명체고 존재만으로 저희와 공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괴롭히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 하실 수 있다면 길 가다가 조금 힘든 길고양이를 봤을 때 혹은 마음에 와닿는 길고양이를 봤을 때 잠깐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낮춰야 걔네들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마주치시고 뭐 인사를 나누던지 아니면 좀 다정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를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또 일반 사람 친구하고는 또 달라요. 사람은 배신을 하기도 하고 약속에 늦기도 하고 저도 그렇지만 그치만 걔네들은 배신하지 않고요.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따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안 가도 기다리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친구를 하나 사귈 수 있다는 거 그런 우정을 시선을 낮추고 자세를 낮춰서 눈을 맞추고 진심을 건네면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저는 행운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그래요. 우리 코코 킴님이 그러네. 길 위의 생명도 가엽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우리 장석 사무총장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양육하셨어요? 네, 사무총장이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네요.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우리 협회 오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